3차시 명승의 보존 및 관리 1563년 창건된 예천의 선몽대는 흘러가는 내성천의 물줄기와 시냇가 아래 위로 넓게 펼쳐져 있는 흰 모래벌판, 그리고 강변에 줄지어 늘어선 노송숲이 한데 어우러져 성계와도 같은 비경을 자랑하는 명승입니다. 본래 하천변의 경사진 모래밭에 조성된 선몽대의 노송숲은 이미 오래전에 하천의 칠수를 위해 만들어진 제방으로 인해 숲의 규모가 줄고 줄기가 많이 묻혀 있어 생육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줄기 부분까지 흙을 덮으면 나무는 숨을 쉬지 못해 결국 말라 죽게 되는데요. 다행히 선몽대의 노송숲은 이후 나무 둘레에 큰 자연석을 두르고 줄기 부분의 흙을 다시 파내어 생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승을 구성하는 경관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명승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승을 지정하는 것만큼 보존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명승이 가지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명승 보존을 위한 법적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명승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유산으로서의 명승. 여러분은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문화재청은 말 그대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 지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두 개의 영문명 중 문화재청의 올바른 영어 표기를 선택해 보세요. 네, 문화재청이므로 당연히 Cultural Property Administration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화재청의 올바른 영어 표기는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입니다. 맞습니다. 문화재청의 올바른 영어 표기는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변화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과거에는 재화의 가치를 지닌 동산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물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표현으로 문화재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 범위가 물질적 요소는 물론 정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유무형의 다양한 요소들도 아우를 수 있는 유산이라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협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을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각각의 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문화유산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기념물, 건조물군, 그리고 유적지, 세 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별 정의를 살펴보면 기념물은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고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성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 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을 말하며, 건조물군은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적지는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서는 자연유산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째,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둘째,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셋째,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자연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유산은 앞서 설명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산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정의를 정리하면 첫째,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등으로 우리의 사적 문화재와 유사합니다. 둘째, 자연유산은 자연의 기념물, 동식물의 서식지와 과학, 보존, 자연미 등의 보존 가치를 지닌 자연지역 등으로서 우리의 자연 명승과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역사 문화 명승과 유사합니다. 2. 명승의 보존과 관리.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명승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문화재 지정 관련 규정이 있고 다음으로 보호구역 지정과 현상 변경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5조는 두 개의 항을 통해 명승을 포함하여 사적 및 천연기념물 등 기념물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항에서 제시된 대통령령이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서 시행령 제11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 과정에 대해 다음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재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여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청장이 지정 예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진행합니다. 다섯째,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후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2차 심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합니다. 만약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예고 및 그 외의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명승으로 지정되면
다른 국가 지정 문화재와 같이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보호 및 보존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보호구역 지정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13조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보호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지정,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범위,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관련 행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해 지정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존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대한 인가 허가는 가능할까요? 네,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 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건설 공사에 관해서는 검토를 생략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은 우선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명승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명승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 공사 및 그 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제 보호구역 지정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아시겠나요? 마지막으로 현상 변경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 인근 지역의 현상 변경은 문화재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요인 중의 하나로 문화재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이에 문화재 보호법 제35조에 의해 문화재의 현상 변경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정함으로써 문화재 지역의 손실을 막고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35조는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및 관련 지역의 현상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항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항 국가지정 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제4항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및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한 후 허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네, 현상 변경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3. 명승의 활용. 이제까지 문화재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중요한 국가유산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불편한 요인으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명승과 함께 같은 기념물 유형에 속하는 천연 기념물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로서 보존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보호책을 치고 이용자의 접근을 막아 보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관례는 명승과 같이 이용을 전제로 하는 자연유산에도 함께 적용되어 문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대부분인 명승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재보다도 활용 면에서 유리한 자연유산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명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활용에 필요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명승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명승. 오늘 세계의 명승 코너에서는 다른 나라의 명승 지정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며 포괄적으로 명승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 나열하여 지정 기준에서 명승의 대상이 되는 장소의 유형을 한정 짓지 않습니다. 중국 명승의 지정 기준은 그 경물의 관상, 문화, 과학 가치와 환경 가치, 규모 크기, 관람 조건 등에 따라 국가 중점 명승지, 성급 명승지, 시 현급 명승지의 세 가지 급으로 구분합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나 중국과는 달리 명승의 개념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지정 기준에서 정확한 장소 유형을 규정하여 명승 지정 대상 장소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3차 시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